관리, 바로 이 CM 계약의 세계를 다룬 아주 밀도 높은 연구 보고서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요, 뭐 복잡한 법률 용어랑 숫자만 가득해서 머리가 아플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 이 안에는 수천억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누가 진짜 힘을 가지는지, 돈은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흐르는지, 네. 그리고 미래 기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죠. 저희가 가상의 1,000억 원짜리 공공건물을 짓는다고요. 네,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부터 건물이 무사히 올라갈 때까지 어떤 위험을 넘어야 하는지 그 전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과거의 단순 감리가 어떻게 프로젝트의 지휘자인 CM으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2025년을 코앞에 둔 지금 과연 계약서의 어떤 글자 하나가 수십억의 항방을 가르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가상의 여정이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 CM 계약은요, 그냥 일반적인 거래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발주청, 그러니까 정부기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그런 공적인 성격, 그리고 또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가 위임 계약의 성격이 뒤섞여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계약의 법적 구조, 다시 말해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그럼 그 게임의 룰, 법적인 뼈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법이 바로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에서 CM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임의적인 것이랑 의무적인 것으로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연 의무적 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의무적 CM이요? 네, 총 공사비가 200억 원이 넘는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서는요, 발주청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반드시 CM을 써야 해요. 무조건이군요. 여기서부터 CM 사업자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한 기술 자문 역할을 넘어서요,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받는 대리인이 되는 거죠. 과거 책임 감리가 가졌던 그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감리? 네, 설계도대로 건물이 올라가는지, 약속된 자재를 쓰는지, 이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최종 승인 도장을 찍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권한이 정말 막강하네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발주청이랑 시공사랑 또 CM사까지 서로 말이 다를 때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 문서로 싸우는 건데요. 그렇죠. 법원은 이 문서들의 효력 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서열이 있군요. 네, 1순위는 당연히 양측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 본문입니다. 가장 강력하죠. 그 다음은요? 2순위가 용역계약 특수조건, 3순위가 용역계약 일반 조건, 그 뒤로 실제 업무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 그리고 돈 계산의 근거인 산출 내역서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2순위인 특수 조건이 일반 조건보다 앞선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일반적인 룰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특수 조건은 그 프로젝트만을 위한 뭐랄까 맞춤형 조항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더 우선시돼요. 그런데 이걸 발주청, 예를 들어 LH 같은 기관이 행정 편의를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악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예를 들면요, 원래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민원 처리 비용이나 용지 보상 지원 업무 같은 걸 슬쩍 특수 조건에 넣어서 CM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런 꼼수가 있군요. 하지만 최근 법원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상위법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이른바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계약서 검토할 때 이 특수 조건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은 없는지 정말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죠. 법적인 뼈대와 문서의 힘을 알아봤으니 결국 이 모든 문서가 향하는 곳, 바로 돈의 문제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이 복잡한 권리와 의무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걸까요? 솔직히 외부에서 보면 그냥 공사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복잡한 공식이 숨어 있겠죠. 물론입니다. 원칙은 실비정의 가산 방식이라는 아주 투명한 방식을 따릅니다.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 즉 실비를 기반으로 해서 정해진 대가, 정액을 더해서
즉 가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죠. 아, 그런 뜻이군요. 그 공식이 총 대가는 직접 인건비 플러스 직접 경비 플러스 재경비 플러스 기술료 플러스 부가세 이렇게 구성됩니다. 항목이 꽤 많네요. 하나씩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직접 인건비는 말 그대로 현장에 투입된 기술자들의 월급입니다. 네. 직접 경비는 출장비나 인쇄비처럼 그 프로젝트 때문에 직접 발생한 비용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재경비라는 게 있어요. 재경비요? 네, 이건 회사가 굴러가기 위한 기본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나 행정직원 월급처럼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재경비가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아주 커요. 와, 잠깐만요. 인건비보다 간접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놀랍죠?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기술료입니다. 기술료? 이게 바로 회사의 미래, 즉 R&D 투자금이면서 진짜 이익, 프로핏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를 합친 금액의 20에서 40% 사이에서 정해지죠. 아, 그래서 CM 계약을 따낼 때 이 기술료 비율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가 그 회사의 다음 프로젝트 퀄리티와 생존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2025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표를 보니까 이게 더 와닿네요. 네, 그렇죠. 최고 등급인 기술사의 하루 임금이 약 45만 2천 원인데 초급 기술자는 약 22만 3천 원. 거의 2배 차이예요. 맞습니다. 특히 기술사 바로 아래 등급인 특급 기술자와도 하루에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 비싼 인력을 왜 쓸 수밖에 없는지 비용 측면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용 차이가 바로 책임과 전문성의 무게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더 간단한 방식도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 공사비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는 공사비 요율 방식도 쓰여요. 아, 그런 방식도 있군요. 현장의 복잡성이나 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발주청이 현장 난이도에 따라 요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 프로젝트라는 게 평균 2년에서 4년, 길게는 그 이상도 걸리는 장기 레이스잖아요. 네, 아주 길죠. 그 사이에 계획이 안 바뀔 리가 없죠. 갑자기 설계가 바뀌거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이 계약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계약 관리의 진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계획 변경은 필연적이고요. 이때 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네. 대표적인 게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두 가지입니다. 설계 변경은 발주청이 갑자기 여기에 지하주차장 하나 더 파주세요 라고 요구하거나 하하, 그럴 수 있죠. 또는 설계 도면 자체에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안전 법규가 강화돼서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 발생해요. 그럼 늘어난 일에 대한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냥 원래 계약했던 단가로 계산해주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나옵니다. 원칙은 설계 변경 당시의 단가에 계약할 때 정했던 낙찰률을 곱해서 적용해요. 그런데 만약 그 변경의 원인이 발주청의 요구처럼 CM사 책임이 아닌 경우 그때는 서로 새로운 단가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 네. 만약 이 협의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소송으로 가나요? 그 전에 아주 독특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요? 변경 당시 단가 더하기 변경 당시 단가 곱하기 낙찰률. 이걸 나누기 2라는 특별한 공식으로 단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와, 공식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단순히 규정이 그렇다가 아니라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도록 최악의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학적 정의가 계약서에 박혀 있는 셈이에요. 일종의 협상 안전망인 거죠. 그리고 물가 변동, 즉 에스컬레이션 조항도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하고 둘째, 입찰 시점 대비 물가 변동률이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프로젝트에서 물가 변동률이 2.9%에서 몇 달째 멈춰있던 걸 본 적 있어요. 와, 정말 애가 탔겠네요. 담당자들이 매일같이 통계청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면서 3%가 넘기만을 기다리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0.1% 차이로 수십억 원이 오가니까요. 정말요? 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조정 신청 전에 이미 대금을 받아버린 부분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지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때 신청하는 순발력이 중요하죠. 와, 정말 치열하네요. 지금까지는 기존 계약의 틀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보면 2025년 건설 계약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장 큰 화두가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바로 시공 책임형 CM, 즉 CM at Risk, CM at Early라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건 대체 뭔가요? CM의 날은 과거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혁신입니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설계를 다 끝내서 넘겨주면 시공사는 그걸 받아 짓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이건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데 하는 문제가 터져도 되돌리기 어려웠죠. 아, 네. CM의 날의 핵심은 시공사가 아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이걸 ECI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고 오류를 미리 잡아내는 거예요. 마치 셰프가 메뉴 개발 단계부터 주방에 들어와서 조리법을 함께 짜는 것과 비슷하나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설계와 시공의 칸막이를 허무는 거군요. 그런데 at risk, 즉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름은 왜 붙은 건가요? 바로 최대 보증 금액 GMP라는 결정적인 계약 장치 때문입니다. GMP요? 네, Guaranteed Maximum Price. 이건 일종의 비용 마지노선이에요. 시공사가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발주청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금액은 절대 넘기지 않겠습니다. 만약 넘으면 제 돈으로 메울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와, 대단한 약속이네요. 그렇죠.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산이 폭발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대신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하면 그 이익을 발주자와 나눠 갖는 인센티브를 받고요. 위험을 지는 대신 성공의 과실도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최대 공공발주처인 LH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2024년에만 1만 호의 주택,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등을 이 방식으로 발주했고 2025년에는 남양주 왕숙 같은 3기 신도시 물량으로 더 커진다고 하네요. 평택고덕, 울산 다운투 같은 구체적인 발주 계획까지 나와 있고요. 이건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CM 메달의 확산은 스마트 건설 기술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아, 스마트 건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공사가 총 공사비 상한선, GMP를 약속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주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엄청나게 정교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BIM, 즉 3차원 건설 정보 모델링입니다. 실제로 LH는 CM 메달 입찰 때 BIM이나 모듈러 공법 같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면 가점을 주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아예 BIM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아, 이제 필수가 되는군요. 네, 이제 CM 계약의 과업 지시서에는 BIM 데이터 검토, 드론을 이용한 공정관리, AI 기반 안전 영상 분석 같은 항목들이 기본 업무로 들어가고 있어요.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 기술까지 도입되고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 모든 새로운 권한과 역할에는 당연히 더 큰 책임이 따르겠죠? 물론입니다. 만약 CM 회사의 과실로 부실 공사가 생기거나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를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해뒀어요.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CM 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계약 금액 전체를 보장하는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말씀하신 손해배상 보험이 의무라고 해도 결국 그건 보험사가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현장에 있는 CM 사업자 개개인이 정말 이건 내 일이다라고 느낄 만큼 강력한 책임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보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꾼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아,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의 등장은 CM 계약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단순한 기술관리 계약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 계약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CM 사업자는요,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매일, 매 순간 점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매일이요?
네,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단순히 발주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걸 넘어서요, 관련자가 직접 형사처벌, 즉 업무상 과실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까죠. 네, 2025년 개정안에는 아예 사고를 낸 사업자명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될 예정이라 기업 평판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죠. 사회적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 건설사업관리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현장 감독을 잘하는 걸 넘어서 법률, 금융, 신기술이 모두 얽힌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 핵심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 숨은 조항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수 조건에 숨어있는 부당특약은 없는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가 변동의 법적 요건 90일과 3%를 항상 주시하고 설계 변경 같은 일이 생기면 즉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하죠.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시공책임형 CM과 BIM 같은 스마트 건설 기술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특히 LH가 주도하는 공공시장에서는 이 역량이 곧 생존의 조건이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처럼 CM의 역할은 기술감독관에서 법률 및 디지털 리스크 관리자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와 드론이 현장의 단순 점검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가까운 미래, 예를 들어 2030년에 건설 사업관리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과연 어떤 새로운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